나의 아침은 언제나 죽은 아내의 난초에게 물을 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동이 트기 전 아직 세상이 푸른빛에 잠겨 있을 때 나는 조용히 일어나 텅 빈 집 안을 가로지른다. 이 집은 너무 넓고 고요하다. 한때는 아내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 찼던 이 공간은 이제 늙은 나의 느릿한 발걸음 소리와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둔중한 째깍거림만이 울릴 뿐이다. 나는 작은 온실로 꾸며놓은 베란다로 향한다. 그곳에는 아내가 평생을 자식처럼 아끼고 가꿨던 수십 개의 난초 화분들이 조용히 아침을 맞고 있었다. 나는 분무기를 들어 마른 잎사귀 하나하나에 정성껏 물을 뿌려준다. 그것은 단순한 일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기도이자 먼저 떠나간 아내를 향한 나의 대화였다. 여보, 오늘은 이 녀석이 꽃을 피울 모양이야.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그 보라색 꽃 말이야. 나는 대답 없는 난초에게 말을 건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내 말을 들어주는 생명체들이다. 나는 이 연약한 식물들을 돌보는 것으로 내 안에 아직 온기가 남아있음을, 내 심장이 아직 뛰고 있음을 확인한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처럼 밥 한 공기와 어제 먹다 남은 김치 쪼가리, 그리고 멸치 몇 마리가 전부다. 4인용 식탁의 넓은 공간 속에서 나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 맞은편의 텅 빈 의자를 보며 밥을 먹는다. 아내가 떠난 후 내 시간은 이 식탁 위에서 멈춰버렸다. 나는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늙은이다. 이웃과 교류하는 법도 없고 경로당에 나가 장기를 두는 취미도 없다. 나의 유일한 세상은 이 낡은 한옥집과 아내의 난초, 그리고 가끔씩 나를 찾아오는 유일한 핏줄, 내 손녀 수빈이가 전부다. 오늘도 수빈이가 점심때에 맞춰 찾아왔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제 어미를 쏙 빼닮아. 목소리 한번 우렁차고 밝다. 녀석의 등장은 나의 고요한 세상에 던져지는 커다란 돌멩이와도 같다. 왔으면 들어오너라. 시끄럽게 소리 지르지 말고.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옆에 와서 팔짱을 꼈다. 에이, 할아버지, 오늘 날씨 이렇게 좋은데 집에만 계실 거예요. 저랑 공원에 산책이라도 가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나는 녀석의 손을 뿌리쳤다. 시끄럽다. 늙은이는 집구석이 최고야. 나갈 생각 없다. 그럼 동네에 새로 생긴 갈비탕 맛집 있는데 거기라도 가요. 할아버지 갈비탕 좋아하시잖아요. 입맛 없다. 너나 많이 먹어라. 나는 일부러 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녀석의 밝음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내 슬픔과 고독을 이 아이의 세상에까지 옮기고 싶지 않았다. 정을 주는 것이 두려웠다. 모든 떠나는 것들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기는 법이니까. 내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 수빈이는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시무룩한 얼굴로 돌아갔다. 나는 창문 너머로 축 처진 어깨로 멀어져 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나는 끝까지 아이를 붙잡지 않았다. 나 같은 늙은이 옆에 있는 것보다 제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떠드는 것이 저 아이에게는 더 좋은 일이다. 나는 다시 나만의 고요 속으로 침잠했다. 그리고는 서재로 향했다. 아내가 쓰던 낡은 책상. 나는 그 책상의 가장 아래 칸, 내가 늘 잠가두는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 들었다. 앨범 속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다. 젊은 시절의 아내. 그녀는 지금의 수빈이처럼 햇살같이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손뭉치 같은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안겨 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우리가 함께 키웠던 녀석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날의 기억, 내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내 인생 최악의 그날의 기억이 다시 나를 덮쳐왔다. 그날 내가 문단속만 제대로 했더라면, 그날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집에 도착했더라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덮고 서랍 깊숙한 곳으로 다시 밀어 넣었다. 그리고 굳게 잠가버렸다. 저 사진은, 저 기억은 내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이자 내가 2번 다시는 그 어떤 살아있는 것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만든 끔찍한 이유였다. 개. 나는 그 단어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다시 온실로 가 난초들을 돌보았다. 이 녀석들은 말이 없다. 떠나지도 않는다. 그저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조용히 자라날 뿐이다. 내게는 이런 관계가 딱 좋았다. 더 이상의 상실도, 더 이상의 슬픔도 없는 안전한 관계. 나는 나의 이 멈추어버린 시간이, 이 고요한 평화가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나의 그 지독한 고집과 편견의 벽을 허물기 위해 아주 작고 아주 성가시며 그리고 아주 사랑스러운 한 생명체가 나의 세상 속으로 막무가내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의 길고 길었던 겨울의 끝을 알리는 그 작은 봄의 전령이 바로 내 문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는 것을 손녀딸 수빈이가 다녀간 후 며칠간은 다시 일상의 고요가 찾아왔다. 나는 여느 때처럼 아내의 난초를 돌보고 낡은 시계들을 수리하며 텅 빈 집 안에서 나와 그림자, 단 둘이서만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수빈이가 남기고 간 서운함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밀어낸 것이 그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린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날도 나는 막 점심을 먹고 온실에서 난초의 마른 잎을 떼어주고 있었다. 그때 현관의 초인종 소리가 나의 고요를 깨뜨렸다. 또 수빈이 녀석이겠지. 이번에는 또 무슨 수로 나를 집 밖으로 끌어내려 하는가. 나는 귀찮다는 표정을 애써 지으며 느릿느릿 현관으로 향했다. 또 무슨 일이냐. 하레비는 바쁘. 나는 문을 열고 말을 채 끝마치지 못했다. 문 앞에는 수빈이가 서 있었다. 하지만 녀석의 손에는 내가 예상했던 과일 바구니나 맛집 전단지 대신 구멍이 숭숭 뚫린 작은 종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낑낑거리는 새끼짐승의 소리가 들려왔다. 시얼마, 아니겠지?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뇌리에서 내가 그토록 봉인해 두려 했던 그 낡은 사진 속의 풍경이 불길하게 떠올랐다. 수빈이는 내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희망과 긴장이 뒤섞인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거실 한가운데에 그 종이 상자를 내려놓았다. 할아버지, 이 아이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녀석이 상자를 열자 하얗고 복슬복슬한 털 뭉치 하나가 겁에 질린 눈으로 우리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작은 진돗개 믹스견 강아지였다. 어제 공원에서 비를 맞으면서 버려져 있더라고요. 너무 불쌍해서 일단 저희 집으로 데려왔는데 할아버지 혼자 계셔서 적적하실까봐 이 아이가 있으면 집안 분위기도 밝아지고 할아버지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요. 수빈이의 목소리는 순수한 선의와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순수함이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칼날이 되어 날아와 박혔다. 강아지, 그 작은 생명체의 까맣고 젖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수문이 터져버렸다. 아내의 마지막 모습, 병상에 누워 우리가 함께 키우던 그 하얀 강아지를 애타게 찾던 아내의 모습, 그리고 그 녀석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던 나의 끔찍한 죄책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나를 덮쳐왔다. 나는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내 안의 깊은 슬픔과 공포가 거대한 분노가 되어 폭발했다. 당장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고함이 터져 나왔다. 당장 그 녀석을 가지고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해. 수빈이는 내 평생 처음 보는 격렬한 분노에 겁에 질려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가 말했을 텐데 이 집엔 절대로. 걔는 안 된다고, 여기가 어디라고. 그 더러운 짐승의 발을 들여놓아 이 집은 죽은 네 할머니의 숨결이, 그분의 혼이 깃든 곳이야. 그런데 감히 나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다. 나는 그저 내 상처를 건드린 손녀에게, 그리고 그 상처를 다시 헤집는 저 작은 생명체에게 원망과 분노를 쏟아낼 뿐이었다. 할아버지, 하지만 이 아이는 그냥 짐승이 아니라 나가, 그 녀석하고 같이 당장 나가. 나는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수빈이의 큰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이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어째서 이토록 돌변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는 상처 입은 얼굴로 나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체념한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행동을 했다. 그녀는 강아지가 든 상자를 들고 나가는 대신 함께 가져온 강아지 사료 한 봉지와 물그릇을 거실 구석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작은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그대로 현관을 뛰쳐나갔다. 나는 텅 빈 거실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수빈이가 떠난 자리에는 여전히 상자 안에서 낑낑거리고 있는 작은 생명체와 탁자 위에 메모지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그곳에는 아이의 눈물 자국으로 번진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 제발 이 아이의 이름을 마루라고 지었어요. 제발 마루를 버리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안 키우시면 이 아이는 다시 차가운 유기견 보호소로 가야 해요. 그곳은 너무나 외로운 곳이에요. 나는 메모지를 구겨 쥐었다. 심장이 멋대로 요동쳤다. 수빈이 녀석 아주 영악한 방법으로 나의 발목을 잡아버린 것이다. 보호소라는 그 단어, 차가운 철창, 외로운 눈빛들. 나는 그곳으로 이 작은 생명체를 다시 돌려보낼 만큼 매정한 인간은 아니었다. 나는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녀석, 마루는 여전히 온몸을 떨며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오직 순수한 공포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오늘 밤만이다. 내일 아침이 되면 바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릴 것이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와 타협했다. 나는 마지못해 사료 봉지를 뜯어 그릇에 조금 부어주고 물을 채워주었다. 그리고는 그 상자를 거실 가장 구석으로 밀쳐버렸다. 마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처럼. 나는 다시 온실로 들어가 난초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이상 집중할 수가 없었다. 내 등 뒤에서 작은 생명체가 내는 모든 소리, 모든 움직임이 내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녀석은 어느새 상자 밖으로 나와 내 뒤를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끈질기게 쫓아다니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방문을 굳게 닫고 잠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문 밖에서 마루가
낑낑거리며 문을 긁는 소리가 밤새도록 내 귓가에 들려왔다. 그렇게 나의 길고 길었던 평화는 완전히 깨져버렸다. 나의 견고했던 성벽은 아주 작고 털북숭이이며 그리고 지독하게 성가신 한 불청객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점령당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수빈이가 그 녀석을 두고 떠나버린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했다. 오늘 아침 저 녀석을 치워버리겠다. 나는 낡은 전화기 옆에 앉아 동네 유기견 보호소의 전화번호를 찾아 들었다. 하지만 수화기를 들기가 무섭게 거실 구석에서 자고 있던 녀석이 부스스 일어나 나를 쳐다보았다. 그 까맣고 커다란 눈동자. 그 안에는 어젯밤 내게 혼이 났던 것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내 대한 순수한 의존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망설였다. 수빈이가 남기고 간 메모지의 글씨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시 차가운 모호소로 가야 해요. 에잇. 젠장. 나는 신경질적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차가운 철창 안에 갇혀 주인을 기다리다 결국에는 안락사를 당할지도 모를 저 작은 생명체의 운명. 그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짓는 것이 어쩐지 아내를 그리고 그 녀석을 다시 한번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오늘만이다. 오늘 하루만 더 지켜보고 내일은 진짜 보낼 거야. 나는 그렇게 나 자신에게 비겁한 변명을 했다. 그렇게 나와 그 녀석, 마루와의 기묘한 동거, 아니, 냉전이 시작되었다. 나는 녀석을 철저하게 없는 존재 취급했다. 아침 저녁으로 사료와 물그릇을 채워줄 때도 절대로 녀석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녀석이 내 발치에 와서 꼬리를 흔들면 나는 헛기침을 하며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했다. 나는 이 집의 모든 공간에서 녀석을 위한 아주 작은 마음의 공간도 내어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루는 끈질겼다. 내가 온실에서 난초를 돌보고 있으면 녀석은 온실 문턱에 턱을 괴고 얌전히 내가 하는 양을 구경했다. 내가 서재에서 낡은 책을 읽고 있으면 녀석은 내 발밑에 낡은 카펫 위에 몸을 웅크리고 조용히 잠이 들었다. 내가 텅 빈 식탁에 앉아 홀로 밥을 먹고 있으면 녀석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혹시라도 음식물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없이 그저 꼬리를 내린 채 나를 지켜보고만 있었다. 녀석은 짖지도 보채지도 않았다. 그저 나의 고독한 행성의 궤도를 맴도는 작은 위성처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나의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녀석의 그 끈질긴 존재감은 나의 견고했던 성벽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침식시키고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녀석이 우리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다. 그날은 아내가 가장 아끼던 난초의 분갈이를 해주는 날이었다. 해란이라는 이름에 아주 귀하고 예민한 품종이었다. 아내는 살아생전 이 해란이 꽃을 피울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곤 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이 해란을 아내의 분신처럼 여기며 애지중지 돌보아왔다. 나는 온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조심스럽게 해란을 낡은 화분에서 꺼냈다. 화분 역시 아내가 직접 그림을 그려 넣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다. 새로운 흙을 채워 넣고 해란의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옮겨 심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마루 녀석은 여느 때처럼 온실 문턱에 엎드려 내가 하는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녀석에게 평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이곳은 안 돼. 내 놈 같은 짐승이 들어올 곳이 아니야. 썩 꺼져. 녀석은 내 고함에 움찔하며 몸을 뒤로 뺐지만 자리를 떠나지는 않고
문 밖에서 계속 나를 보고 있었다. 분갈이를 모두 마치고 나는 마지막으로 화분에 물을 듬뿍 주었다. 그리고는 그 소중한 화분을 들고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선반 위로 옮기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젯밤 내린 비 때문이었을까. 욱신거리는 내 왼쪽 다리가 순간적으로 힘이 풀리며 휘청했다. 내 손에서 아내의 분신과도 같았던 그 화분이 그대로 미끄러져 나갔다.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공중에서 기우뚱거리며 차가운 타일 바닥을 향해 떨어지는 하얀색 도자기 화분. 나는 그저 안 돼 라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내의 마지막 흔적이 내 눈앞에서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문턱에 엎드려 있던 마루가 마치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녀석의 움직임은 내가 본 그 어떤 동물의 움직임보다도 더 빠르고 목적성이 분명했다. 녀석은 망설임 없이 떨어지는 화분의 바로 아래 지점으로 자신의 작은 몸을 던졌다. 비역 둔탁한 소리가 났다. 화분은 타일 바닥 대신 녀석의 작고 부드러운 등 위로 떨어졌다. 다행히 화분은 깨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낸 마루의 입에서 아주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깽! 녀석은 바닥에 쓰러진 채 다리를 절며 낑낑거리는 신음소리를 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는 방금 무엇을 본 것인가? 내가 무시하고 경멸하고 더러운 짐승이라고 욕했던 저 작은 생명체가 방금 자신의 몸을 던져 내 아내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다. 녀석은 내가 지키지 못했던 것을 대신 지켜준 것이다. 내 심장을 수십 년간 감싸고 있던 두껍고 차가운 얼음벽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난초 화분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루에게로 달려갔다. 나는 삐걱거리는 늙은 무릎을 꿇고 녀석 앞에 주저앉았다. 내가 자발적으로 녀석에게 가까이 다가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녀석의 등 위로 가져갔다. 녀석은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란 것인지 잠시 몸을 움찔했다. 하지만 이내 젖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내 손등을 혀로 핥기 시작했다. 따뜻하고 축축한 혀의 감촉. 나는 녀석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다친 곳이 없는지 살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하지는 않은 듯했다. 그저 충격으로 인한 타박상 정도인 것 같았다.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아주 거칠고 서툴렀지만 분명한 온기가 담긴 목소리였다. 괜찮으냐? 이놈아, 내가 녀석에게 직접 말을 건넨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마루는 내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더욱 내 손을 핥으며 내 품 안으로 파고들려 했다. 나는 그 작은 온기를 느끼며 온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했다. 한쪽에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아내의 난초가, 다른 한쪽에는 나를 위해 기꺼이 몸을 던진 작은 생명체가 있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나의 지독한 고독 속으로 아주 작고 따뜻한 위로가 스며드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나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어쩌면 이제 막 끝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난초 화분 사건이 있었던 그날 이후 나와 마루, 이 어색한 두 식구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나는 더 이상 녀석을 그 녀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속으로나마 마루라는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녀석을 살갑게 안아주거나
함께 놀아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녀석이 내 발치에 와서 잠이 들면 예전처럼 발로 밀어내는 대신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었다. 나는 녀석의 등이 괜찮은지 궁금했다. 나는 무뚝뚝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놈아, 등은 괜찮으냐? 마루는 내 말뜻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나를 쳐다보았다. 며칠 뒤 나는 읍내시장에 나갔다.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애견용품점 앞에 멈춰 섰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가장 푹신해 보이는 강아지용 방석과 소고기 맛이 난다는 간식을 몇 개 샀다. 집에 돌아와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새 방석을 거실 구석에 놓아주었다. 마루는 잠시 새 방석의 냄새를 맡아보더니 이내 그 위에 올라가 몸을 웅크렸다. 그 모습이 어쩐지 만족스러워 보였다.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다시 정을 주는 것이 이 작은 생명체에게 내 마음의 한 조각이라도 내어주는 순간 언젠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를 상실의 고통이 지레 겁이 났다. 다시는 정을 주지 않겠다고 내 할머니 앞에서 맹세했는데 이 작은 짐승 하나가 내 평생의 맹세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있다. 나는 그런 내 자신에게 화가 나면서도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작은 온기를 더 이상 매정하게 밀어내지는 못하고 있었다. 주말에는 수빈이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녀석은 거실 구석의 새 방석과 그 위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마루를 보고는 눈이 동그래졌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가 사신 거예요. 나는 대답 대신 헛기침을 했다. 수빈이는 그런 나를 보고 활짝 웃었다. 아이는 더 이상 내게 서운해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강아지는 산책을 자주 시켜줘야 건강하대요. 그리고 예방접종도 맞춰야 하고. 제가 다 알아봤어요. 나는 녀석이 내미는 강아지 상식에 대한 유인물을 마지못해 받아들었다. 내 입에서는 여전히 귀찮다는 말이 맴돌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녀석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와 수빈이의 관계는 마루라는 작은 연결고리를 통해 아주 조금씩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나의 멈춰버린 시간은 아주 느리게 다시 흐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내가 가장 무방비한 순간에 가장 조용한 모습으로 찾아오고 있었다. 그날은 초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유난히 쌀쌀한 밤이었다. 나는 저녁을 먹고 낡은 가스난로를 켰다. 이 집으로 이사 올 때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난로였다. 나는 난로 앞 소파에 앉아 깜박깜박 조는 마루를 보며 수빈이가 주고 간 강아지 상식 책자를 읽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나는 침실에도 작은 가스난로를 켜두었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이 늙은 몸은 견디기가 힘들었다. 마루는 어느새 내 침대 발치에 놓아준 자신의 새 방석 위에 몸을 둥글게 말고 잠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런 녀석의 모습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이내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고 머리가 무거웠다. 나는 아주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죽음은 언제나 그렇게 소리 없이 냄새 없이 우리의 가장 깊은 잠 속으로 스며든다. 오래된 가스난로의 낡은 호스, 그 미세한 균열 틈으로 무색무취의 가스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잠든 방 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나는 그저 아주 오랜만에 내 아내가 나오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꿈을 꾸고 있었다. 꿈속에서 아내는 나를 향해 손짓하며 어서 오라고 웃고 있었다. 나는 그 꿈에서 영원히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보다 먼저 그 죽음의 냄새를 맡은 존재가 있었다. 나의 작은 파수꾼 마루였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마루는 공기 중에 섞인 이질적인 냄새에 본능적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녀석의 예민한 코는 이것이 평범한 냄새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과 주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냄새라는 것을 감지했다. 녀석은 불안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침대로 다가와 자신의 젖은 코로 내 손을 툭툭 건드렸다. 나는 깊은 잠결에 그저 귀찮다는 듯이 손을 휘저으며 돌아 누웠다. 시끄러워, 이놈아. 나의 반응이 없자 마루는 더욱 다급해졌다. 녀석은 이제 짖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게 멍멍하고 짖다가 이내 온 힘을 다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짖어댔다. 하지만 가스에 중독되어가는 나의 의식은 그 절박한 비명소리를 그저 성가신 소음으로만 받아들일 뿐이었다. 마루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녀석은 침대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내 얼굴을 미친 듯이 핥기 시작했다. 앞발로 내 가슴을 꾹꾹 누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의 호흡은 점점 얕아지고 불규칙해지고 있었다. 녀석은 자신의 주인이 점점 죽음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녀석은 절망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녀석의 작은 머릿속에서 마지막 생존 본능이,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이 가장 원초적인 지혜를 깨워냈다. 녀석은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내가 덮고 있는 두꺼운 이불의 끝자락을 자신의 작은 이빨로 힘껏 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온몸을 이용해 그 무거운 이불을 침대 밖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도 위대한 사투였다. 나의 의식이 아내의 손을 잡고 강 저편으로 건너가려던 바로 그 순간, 마루의 마지막 필사적인 노력이 나의 멈춰가는 심장을 향한 마지막 경종을 울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의 생과 사를 가르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 아주 오랜만에 나는 꿈속에서 아내를 만났다. 그녀는 내가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의 모습 그대로 하얀 원피스를 입고 끝없이 펼쳐진 꽃밭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손짓하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여보, 이리 와요. 왜 그렇게 멀리 서 있어요? 어서 와서 내 손을 잡아요. 그래, 가야지. 저곳으로 가야 해. 나는 홀린 듯이 그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오직 평화와 안락함만이 나를 감싸는 듯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고 성가신 소리가 들려왔다. 멍, 멍 하는 소리. 꿈속의 아내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무슨 소리죠? 여보, 시끄럽네요. 신경 쓸 것 없소. 금방 조용해질 거요. 나는 아내를 안심시키며 계속해서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날카로워졌다. 나의 평화로운 꿈의 세계에 균열을 내는 듯한 절박한 소리였다. 나는 짜증이 났다. 누가 감히 나의 이 소중한 재회를 방해하는가. 그때였다. 갑자기 무언가 거대한 힘이 나의 몸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꽃밭이 흔들리고 아내의 모습이 아지랑이처럼 흩어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끔찍한 충격과 함께 나의 아름다운 꿈에서 강제로 찢겨져 나왔다. 등과 머리에 전해져 오는 차갑고 단단한 바닥의 감촉. 나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잠에서 깨어났다. 크헉 나는 기침을 하며 눈을 떴다. 내 눈앞에 보인 것은 아내의 꽃밭이 아닌 어둡고 침침한 내 침실의 천장이었다. 그리고 내 위에서 내가 덮고 있던 이불의 끝자락을 입에 문 채 온몸을 떨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작은 짐승, 마루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내가 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지? 그리고 저놈은 왜 내 이불을 물고 있는 거지? 내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분노였다. 이 미친놈이, 감히 내 놈이 나의 가장 행복했던 꿈을 망쳐버려 나는 이 버릇없는 짐승을 혼내주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내 몸은 내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속이 메스꺼웠다.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했다. 그리고 코끝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역하고 달콤한 냄새가 느껴졌다. 가스 냄새, 그제야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나의 뇌가, 산소 부족으로 마비되었던 나의 뇌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상황을 조합하기 시작했다. 어젯밤 내가 켜고 잤던 낡은 가스난로, 오늘 아침 유난히 무거웠던 내 머리, 그리고 꿈속에서 나를 부르던 아내의 모습,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 들이운 달콤한 유혹이었다. 나는 가스에 중독되어 그렇게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루 녀석의 그 절박했던 짖음은 성가신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나를 깨우기 위한 필사적인 비명이었다. 녀석이 나를 침대에서 끌어내린 그 난폭한 행동은 공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가장 위대하고도 처절한 구조 활동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내 눈앞에 작은 생명체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이 녀석이 내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하고 내쫓으려 했던 이 작은 짐승이 내 목숨을 구한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이대로 있을 수 없었다. 나와 그리고 이 녀석 우리 둘 다 죽을지도 모른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바닥을 기기 시작했다. 한 뼘, 한 뼘, 전화기가 있는 거실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머리는 여전히 깨질 듯이 아팠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타는 듯했다. 마루는 그런 내 옆에 바싹붙어 내 얼굴을 핥으며 낑낑거렸다. 마치 내게 힘을 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하는 듯했다. 나는 마침내 전화기에 손이 닿았다. 나는 수화기를 떨어뜨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간신히 벨9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가스 누출. 살려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나의 의식은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다시 한번 가라앉았다. 내 눈에 보인 마지막 광경은 의식을 잃어가는 내 얼굴을 필사적으로 핥고 있는 마루의 모습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어르신, 누군가 내 뺨을 때리며 나를 흔들어 깨우는 소리에 나는 겨우 눈을 떴다. 내 눈앞에는 방독면을 쓴 소방관들과 산소 마스크를 든 구급대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나를 들것에 실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손길을 뿌리쳤다. 그리고는 쉰 목소리로 내가 깨어나서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내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 마루는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루는 거실 구석에서 여성 역시 가스를 마셔 괴로운 듯 기침을 하며 쓰러져 있었다. 나는 내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녀석에게로 기어갔다. 나는 내 평생 처음으로 그 작은 몸을 두 팔로 가득
힘껏 껴안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가 내 가슴으로 전해져 왔다. 안 돼. 이 아이부터 살려주시오. 구급대원이 나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려 하자 나는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이 아이가 내 생명의 은인이오. 제발 우리 마루부터 살려주시오. 나의 그 절박한 외침에 구급대원들과 소방관들은 잠시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한 노인이 강아지를 끌어안고 자신의 치료를 거부하는 이 기이한 광경에 대한 의아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내 품 안에서 가늘게 떨고 있는 이 작은 생명체를 더욱더 굳게 껴안았다. 나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마침내 이 작은 생명체의 온기로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내가 그토록 밀어냈던 이 작은 강아지가 내게 삶이라는, 내가 감히 받을 자격도 없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안겨준 것이다. 나의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내가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낯선 병실의 하얀 천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침대 옆 작은 이동식 철장 안에서 나를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마루의 까만 눈동자였다. 녀석도 가스를 마셔 힘들었을 텐데.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 덕분에 기력을 되찾은 모양이었다. 내가 깨어난 것을 보자 녀석은 꼬리를 흔들며 반가움과 안심이 뒤섞인 소리로 낑낑거렸다. 나는 그 작은 생명체를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내 심장 속에서 수십 년간 굳어있던 거대한 빙벽이 와르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뒤섞여 눈물이 차올랐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빈이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내 전화를 받은 수빈이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10분 만에 병원으로 달려왔다. 녀석은 내 모습을 보자마자 와락 달려와 나를 껴안았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나는 그런 손녀의 등을 토닥여주며 내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내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수빈아, 할아버지가 다 잘못했다. 네가 처음 이 녀석을 데려왔을 때 내가 너한테 못된 말을 퍼부었던 거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냥 두려웠을 뿐이다. 이 녀석이 마루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게다. 마루가 이 하레비를 살렸다. 나는 병실 한쪽에 앉아 여전히 꼬리를 흔들고 있는 마루를 가리켰다. 수빈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나와 마루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제가 말했잖아요. 할아버지, 이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좋은 친구가 되어줄 거라고요. 그렇게 나와 내 손녀딸의 길고 길었던 갈등은 마루라는 작은 생명체의 위대한 용기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졌다. 며칠 뒤 나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119 대원들이 미리 연락해준 덕분에 집 안의 낡은 가스난로는 최신식 안전 난로로 교체되어 있었다. 더 이상 죽음의 위협은 사라진 나의 낡은 한옥.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나와 마루, 우리 두 식구를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나는 마루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에 아주 조금씩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산책이라는 것을 해보았다. 수빈이가 사다 준 어색한 목줄을 마루에게 채우고 집 밖으로 나섰다.
지난 수년간 오직 장을 보러 갈 때 외에는 집 밖을 나서본 적 없던 나였다. 우리는 동네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마루는 신이 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그런 녀석의 뒤를 어색하게 따라 걸었다. 공원에는 다른 개들을 산책시키러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어머, 어르신, 강아지가 너무 예쁘네요. 이름이 뭐예요? 한 아주머니가 자신의 커다란 골든 레트리버와 함께 다가와 말을 걸었다. 마루라 합니다. 나는 퉁명스러운 내 성격대로라면 무시했을 그 인사를 나도 모르게 받고 있었다. 나의 변화는 모두 마루 덕분이었다. 녀석은 굳게 닫혀있던 나의 세상을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조금씩 열어주는 작지만 강력한 열쇠였다. 나는 녀석 덕분에 햇살의 따스함을, 풀잎의 냄새를, 그리고 이웃의 정겨운 인사를 아주 오랜만에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아주 큰 결심을 했다. 나는 아내의 기일이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녀의 묘소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하얀 국화 한 다발을 사고 마루를 차에 태워 그녀가 잠들어 있는 교회의 작은 공원 묘지로 향했다. 아내의 묘소는 여전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나는 비석을 깨끗한 수건으로 닦고 국화를 헌화했다. 마루는 이 공간의 엄숙함을 아는 듯 내 옆에 조용히 앉아 묘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묘비에 새겨진 아내의 이름을 거친 손으로 쓸어보았다. 그리고는 지난 수십 년간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물쇠로 잠가두었던 그 끔찍한 비밀과 후회를 아내에게 고백하기 시작했다. 여보, 나 왔소. 그리고 새로운 식구를 데려왔소. 이름은 마루라오. 나는 내 옆에 앉은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신, 내가 왜 그토록 개를 싫어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지. 당신은 내 고집을 그저 이해해 주었소. 하지만 나는 오늘 당신에게 내 평생의 빚을 고백해야겠소. 나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끼며 힘들게 말을 이었다. 기억나시오? 당신이 몸져눕기 시작했을 무렵 우리가 함께 키웠던 그 하얀 강아지 사랑이 말이야. 사랑이, 그것은 내 아내가 직접 지어준 우리의 첫 강아지 이름이었다. 그날 당신 약을 사기 위해 내가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현관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던 것을 내가 집을 비운 사이 녀석이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골목길에서 채치이고 말았지.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녀석은 이미 차가운 죽음이 되어 있었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했다. 나는 당신에게 그 사실을 차마 말할 수가 없었소. 이미 몸도 마음도 약해진 당신에게 더 큰 슬픔을 안겨줄 수가 없었으니까 나는 그저 사랑이가 잠시 집을 나갔다고 곧 돌아올 거라고 거짓말을 했지. 당신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이를 기다렸는데 나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못했소.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짐했소. 다시는 그 어떤 살아있는 것에게도 정을 주지 않겠다고. 나의 부주의와 실수로 또다시 무언가를 잃는 그 끔찍한 고통을 다시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으니까. 그것이 나의 지독했던 고집의 정체였다. 나의 분노는 사실 슬픔의 다른 이름이었고 나의 냉정함은 죄책감의 다른 표현일 뿐이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내 발치에서 나를 올려다보는 마루를 보았다. 그리고는 아내의 묘비를 향해 다시 한번 말을 이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이 떠난 뒤로 나의 시간은 사랑이가 죽었던 그날에
완전히 멈춰 있었소. 나는 그저 살아있는 시체처럼 숨만 쉬고 있었을 뿐이야. 나는 마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런데 이 작은 녀석이 멈춰있던 내 시계의 태엽을 기어이 다시 감아주었구려.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고 나를 세상 밖으로 다시 이끌어 주었소. 나는 묘비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여보,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마루를 우리의 새로운 가족으로 부디 받아주시오. 내 고백이 끝났을 때 구름에 가려져 있던 해가 마치 아내의 대답처럼 따스한 햇살 한 줄기를 묘비 위로 비춰주었다. 마루가 그런 내 마음을 안다는 듯이 내 손등을 부드럽게 핥아주었다. 나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죄책감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내 인생의 새로운 평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의 계절이 흘렀다. 나의 낡은 한옥집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하거나 외롭지 않았다. 이제 나의 아침은 시계의 째깍거림 대신 마루가 꼬리를 흔들며 내 잠자리를 어지럽히는 소리로 시작되었다. 거실 바닥에는 내가 애지중지 닦던 윤기 나는 마루 대신 마루가 물고 뜯어 너덜너덜해진 강아지 장난감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 집 안 곳곳에는 아내의 흔적과 나의 고독과 그리고 이제는 마루의 활기찬 온기가 함께 뒤섞여 새로운 시간의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아내의 난초를 돌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가 난초에 물을 줄 때면 마루는 내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꾸벅꾸벅 졸며 나를 지켜보곤 했다. 아내의 난초와 나의 강아지, 나의 아픈 과거와 나를 살게 하는 현재가 그렇게 나의 작은 온실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어우러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사는 망령이 아니었다. 나는 현재를 살아가는 한 마리 강아지의 주인이자 보호자였다. 나의 가장 큰 변화는 집 밖에서 일어났다. 나는 이제 동네 유기견 보호소의 가장 성실한 자원봉사자가 되어 있었다. 1년 전 수빈이가 마루를 데려왔던 바로 그곳이었다. 한때는 그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쳤던 그곳에서 나는 이제 다른 상처 입은 생명체들을 위해 내 남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나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견사를 청소하고 사료를 나눠주고 그리고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녀석들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날도 나는 새로 들어온 작은 강아지 한 마리의 철창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녀석은 사람에게 심하게 학대를 당했는지 내가 손을 내밀자 경기를 일으키며 뒷걸음질 쳤다. 그 모습에서 나는 처음 우리 집에 와서 나의 분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어린 마루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아내를 잃고 세상 모든 것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과거 나의 모습도 보았다. 나는 녀석을 억지로 꺼내려 하지 않았다. 그저 철창 밖에 가만히 앉아 나지막이 말을 걸었다. 괜찮다. 아가야, 많이 무서웠지. 나도 그랬단다.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참 다정했다. 나도 아주 오랫동안 세상이 무서워서 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살았지. 다시는 상처받기 싫어서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문을 닫고 사니까 더 외롭고 더 고통스럽기만 하더구나. 나는 철창 사이로 작은 간식 하나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어 주었다. 하지만 괜찮아. 언젠가는 너의 그 닫힌 문을 아주 무례하고도 사랑스럽게 활짝 열어젖혀 줄 좋은 가족이 나타날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아가야. 녀석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내 목소리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는지 아주 조금씩 내가 밀어 넣어준 간식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가슴 벅찬 희망을 느꼈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온기라는 것을 나는 이제야 배우고 있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마루 녀석이 나를 보자마자 꼬리가 빠져라 흔들며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나는 그런 녀석을 힘껏 껴안아 주었다. 그때 수빈이가 찾아왔다. 녀석은 이제 더 이상 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마루와 함께 집 앞의 툇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하늘은 마치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주황빛과 보라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그저 함께 그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았다. 수빈이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마루는 내 무릎 위에 자신의 머리를 올려놓고 만족스러운 숨소리를 냈다. 나는 한 손으로는 손녀의 머리를, 다른 한 손으로는 마루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나는 한때 멈춰버린 시계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그날, 내 인생의 태엽은 모두 풀려버렸고 나는 그렇게 과거라는 시간 속에 영원히 갇혀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으로 신기한 것이다.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가 마치 숙련된 시계수리공처럼 내게 다가와 멈춰버렸던 내 마음에 다시 사랑이라는 태엽을 감아주었다. 이제 내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행복하게 그리고 훨씬 더 충만하게 흐르고 있었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사랑하는 손녀의 온기와 충직한 강아지의 천 속에서 저물어가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처럼 영원히 계속될 터였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